자, 이번 시간에는 6주차 6강이에요. 6강이라서 이번 주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번 그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도 지난 강의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절이 이제 도급의 제한, 2절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절이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다음에 4절이 그 밖에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관심 있게 들어주길 바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4월 29일 날 중간고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9주차에.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는 기출문제 중에서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골라서 출제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8조. 그럼 도급이 뭐지? 도급이 산업안전보건법 용어에 설명할 때 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급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설회사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걸 우리가 도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도급업체한테 도급을 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급이라고 그런다. 도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도급자는 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자라고 그랬고, 도급을 받아서 이러는 사람은 우리가 수급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급하고 수급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58조, 이번에 58조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유해한 작업,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아주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은 도급을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유해한 작업이 도급 금지.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 도금작업, 2번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번 제118조 유해물질 제조 허가, 제조 등 허가,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러니까 도금작업이 이게 굉장히 화공약품을 많이 다루는 작업이죠. 철제에다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금을 한다든가 하는 도금 작업들. 이거는 도금 아주 화공약품을 다루는 그런 작업이에요. 도금 작업이. 그 다음에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이거는 인체에 진짜 치명적으로 위험을 주는 중금속 물질이죠. 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은, 이런 작업들을 주입하거나 가공, 가열하는 작업들이, 이게 잘못되면 이제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작업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3번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을, 허가 대상 물질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국가에서 허가를 하고 득한 다음에 제조하거나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런 위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이런 작업은 그런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지 말아라. 하도급 업체한테 도급을 주지 말고 회사에서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그만큼 안전하게 작업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들어 몇 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화력발전소 태안화력인가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젊은 그 친구가 그 청소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잘못 끼어서 그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하도급 회사, 도급 회사에서 하도급 수급 회사죠. 수급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 화력 발전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제 수급 회사, 하도급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그런 사람을 위험한 작업에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런 그 유해한 작업은 아예 도급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작업은 그만큼 원청회사에서 위험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허락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유해한 작업이 도급 금지 해서 1절 도급의 제한에 이렇게 58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도급의 승인, 도급을 유해한 작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사업주는 자신이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있는 물질 취급. 그러니까 급성, 독성이라는 거, 독성이 있고 피부 부식성. 이건 뭐 피부를 부식한다는 건 피부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썩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어쩔 수 없이 도급을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그 시행령에 그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이 있어요. 이 도급 이런 작업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하고 제51조 도급 승인 대상 작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작업에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소소, 질산, 염화소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보면은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보면은 황산, 불화소소, 질산, 염화소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굉장히 강산성, 우리가 강산성 물질이라 그러죠. 황산, 질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 불산 이런 것들, 염산, 염화소소도 염산이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를 썩게 하는 아주 굉장히 상하게, 굉장히 화상을 입게 하고 위험한 물질들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라.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을 금지하라. 이렇게 59조에 의해서 일단 58조 59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어.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을 줬는데 도급자는 수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그 밑에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 얘기예요. 꼭 승인을 받은 그 업체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도급을 주지 말으라는 얘기. 그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적격 수급인이 선정 의무. 사업주는 도급을 줄 때 반드시 적절한
그 위험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반드시 도급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고. 자,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공장 같으면 공장장, 또 아니면 그 사업장의 책임자, 그러니까 사장, 내지는 이제 공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그 공장, 아니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져라, 이런 사람들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근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데는 자기 그 회사 그 근로자뿐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하도급 업체 직원들, 하도급 업체 직원들.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급 그 종합건설 회사 직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공종별로 전문 공종별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도 그 조립 라인에 자기 직원, 그 정직 직원들이 있고, 또 그 하도급 회사 직원들도 같이 그 안에서 조립 작업을 해요. 자기네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다가 거기서 조립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에, 이런 그 사업소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남의 회사, 다른 하도급 업체 회사 근로자까지 책임을 못 지니까, 이런 데서 근무하는 이런 공장장이라든가 사업주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현장소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의 공장장들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우리가 보통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얘기 않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자기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고 자기 그 밑에서 일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자리가.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안전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건설 현장 소장은 안전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만큼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가 할 직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두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통령령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다음 각고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둬야 된다. 건설이사야. 건설이사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반드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이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를 두고 그 밑에 각 분야의 안전 관리를 지휘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요거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반장을 우리가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은 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별도로 또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서 이거는 아까 그 법에서 나와 있었죠. 법 62조 1항에 따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사비,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무조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굳이 외우면은 좋을 텐데, 이런 걸 다 외우다 보면 너무 공부할 양이 많죠. 그래서 그냥 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인 그런 사업장, 그런 공사 현장에 에서만 한다. 이렇게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요걸 찾아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53조에 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뭐 직무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뭐 안전보건 책임자의 직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으로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면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이런데, 그 다음에 작업 중지 51조하고 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작업 중지, 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든가, 뭐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든가 할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는 것도 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지금 도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도급에 대한 도급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제72조 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오늘 후반에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수급인 간에 사용해 가는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을 하는데, 그거는 각 도급 수급인들하고 수급인들한테 어떻게 얻다가 어떻게 쓸 건지를 조정을 해주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해야 돼요.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현장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안전 인증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안전하다고 인증된 기계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안전 인증 대상 기계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자, 1절에서는 도급의 제한, 도급을 함부로 주지 말아라, 위험한 작업은 도급을 주지 말아라, 직접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위험한 작업은 뭐 굳이 도급을 줄 때는 뭐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해라, 뭐 이렇게 또 하도급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그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도급 민하고 도급사 그 근로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공장에서 작업 때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전체 안전보건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자, 64조. 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을 뭐 이렇게 하면은 전체 그 근로자들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금 이제 2절에서는 안전 조치하고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64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그러니까 도급인은 자기 밑에서 도급받아서 일하는 그런 회사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래서 요거는 그 원청회사하고 도급 하청회사하고 같은 그 직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요 안전보건 협의체를 회의를 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 순위 점검. 작업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거를 순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순위 점검할 수 있고, 합동으로 이렇게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합동으로 보통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한 번씩. 이렇게 매월 4일 안전보건의 날 해서 그렇게 또 그 순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29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지원. 그러니까 안전보건 교육이 법적으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시간을 무조건 안전보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을 자기 근로자뿐만 아니고 그 하도급 업체 그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자료, 강의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해?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관리자가 돼서 이런 취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여기 이제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경보를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미리미리 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어떤 작업이냐,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한 경우, 발파가 뭐예요? 발파가 화약이나 폭약으로 폭발해서 뭐 안반을 깬다든가 이런 작업을 한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그 화약,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약이나 폭약은 군대에서 전쟁 시에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만큼 위험한데 이거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해체 작업이라든가 또 안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발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터널 작업할 때도 발파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 발파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발파하게 되면은 위험하죠. 깨진 돌들이 날아다니고 막 이래서 이런 데서는 반드시 발파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마이크라든가 이런 확성기 이런 걸 통해서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피하라, 대피 방법, 대피 장소를 미리 정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보면은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작업 장소에 불이 난다든가 폭발이 일어난다든가 토사 구축물이 붕괴돼서, 토사 구축물이라는 거 뭐죠? 경사면, 산사태, 이런 경사면 붕괴, 옹벽 붕괴 이런 것들이죠. 또 지진은 이제 이거는 천재지변이,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진이 발생해서 뭔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미리 그 경보체 어떻게 대피하고 어디로 대피하고 하는 거를 미리 다 훈련을 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이건 뭐야? 위생시설이라는 건 뭐죠? 화장실, 샤워실, 손 닦고 세수하고 그런 걸 우리가 위생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뿐만 아니고 그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위생이 그만큼 위생시설이 잘 돼 있어야 그러니까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생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위생시설도 하도급 도급업체들이 수거업체들이 위생시설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위생시설을 우리가 현장이나 이런데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될 위생시설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위생시설이 설치 등 협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제64조 제1항 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고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그리고 세면 목욕시설, 세수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세탁시설, 작업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땀도 뺄 수 있고, 그래서 빨아야 되겠죠. 옷을 빨 수 있는 시설, 거기 세탁기도 좀 갖다 놓고 수도도 끌어다 주고 이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탈의시설, 출퇴근할 때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겠죠. 작업복 가고 이런 탈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시설,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한다든가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잠깐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서 64조의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그랬죠. 보통 그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한다 그랬어요.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점검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점검을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고, 이런 점검위는 어떻게 점검을 하냐? 이런 점검은 도급사업이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합동으로 이건 이제 그 수급인과 도급인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점검반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도급인하고 수급인, 그 다음에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한 명, 이제 근로자 한 명씩 해서 이제 요 이제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을 해서 어디 위험한 그 데는 없는지, 사고 날 만한 데는 없는지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법으로 이렇게 또 정기 안전 보건 점검 실시 횟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다음 항목의 사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건설업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 이건 그만큼 위험하니까 자주 점검을 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검을 하면은 반드시 점검을 했다는 그 서류를 근거 서류를 남겨놔야 돼요. 사진도 점검하는 사진도 찍고, 또 점검해서 어떤 거가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개선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서류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 2개월에 1회 이상 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점검을 안 한 거야.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갖춰놔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요 점검 서류예요. 정기 안전보건 점검 서류. 그래서 2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했다는 그 서류 근거를 남겨놔야 돼. 그리고 요거 1호의 사업을 제한 사업, 그러니까 건설업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 다른 거는 분기에 1회 이상. 그러니까 분기 1회 이상은 뭐야? 3개월에 1회 이상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류로 남겨놔야 돼요.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물론 여러분들 현장 가게 되면은 다 이제 선임들이 해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64조 사망은 제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위 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고용노동부령의 시행규칙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그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서 협의체 구성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을 이제 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건설 현장의 도급인은 누구야? 원청회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건설회사의 그 소장 내지 직원들을 우리가 도급인이라고 치고, 그의 그 하도급 회사들을 수급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급인하고 그 하도급 업체하고 전원으로 구성을 해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안전보건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된다. 작업의 시작 시간, 전체 근로자 작업 시작 시간은 몇 시부터 할 거냐, 또 몇 시에 끝날 거냐, 또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 방법은 뭘로 할 거냐, 무전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확성기로 한다든가 이런 연락 방법. 그 다음에 재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재발생 위험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바로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표하는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야 되고,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위험성 평가도 이 안전보건 어차피 이것도 이제 도급회사 수급회사에 같이 모여서 위험성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사업자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작업 공정의 조정을 그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협의체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매월 1회 이상이야.
1회 이상 회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돼.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기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안 해놓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 나가서 실무를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에서 도급인은 제64조 제1항 이후에 따른 작업장 순위 점검을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급인은 뭐야? 원청이사죠. 원청이사. 일을 이제 수급인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돼. 어떻게? 1번 보면은 다음 강목의 사업은 2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 순위 점검을 현장에 아니면 사업장에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현장은 현장 소장이죠. 현장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현장 소장은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현장을 돌아서 점검을 해야 된다. 제조업 공장장은 자기 공장을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순위 점검을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 토사석 광업, 또 서적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비디오 출판업, 이런 원료 재생 요런 사업은 무조건 이틀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했다는 거를 기록에 남겨야 돼. 서류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이상이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점검을 보면 두 번째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위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이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도급 회사에서는 현장 소장이라든가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점검해서 이런 데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개선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바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급인은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 요청받은 경우는 협조해야 된다. 반드시 장소를 마련해주고 교육 자료도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해서 다음 각호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도급인이 자기 밑에 수급인의 근로자들한테 그날 이제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 위험한 작업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위험한 작업이니까 주의해라 하는 그런 정보를 문서로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알려두고 교육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문서로, 우리가 이런 문서를 뭐라고 그러냐, MSDS다 이렇게 해요. 물질안전보건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 유해성, 위험성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 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러니까 불나기 좋고 독성 있고 폭발하기 쉬운 이런 물질, 그러니까 석유 화학 제품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을 취급하는 이런 작업은 거기에 맞는
MSDS 정보를 MSDS를 문서로 제공을 해라. 그리고 이런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있는 작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질식 그러니까 산소 결핍, 산소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붕괴, 사면 붕괴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이런데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도 반드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문서로 근로자들한테 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업 전까지 이런 정보를 문서로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안 주면 어떻게? 작업자들이 야 내놔. 지금 내가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오. 혹은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인으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문서로 줬는데 그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66조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 조치. 이제 일을 시킨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정 조치를 제대로 안 따를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즉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말을 안 들으면 관계 수급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수급인에게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은 그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이게 콕 집어서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이 나왔어. 도급시의 산업재해 예방에서 제5장에서 그만큼 건설업에서는 위험한 요인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 현장에는 다른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꼭 집어서 3절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3절 그중에서 제 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렇게 돼 있어. 건설공사 발주자가 누구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축주죠. 돈 주고 건설회사한테 일을 시키는 건축주의 산업재해 예방. 건축주는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즉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예요.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즉 1번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 건설공사를 이제 계획을 할 때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유해 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할 것. 설계하기 전에 이게 지금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중점적으로 이게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건설공사를 설계자가 설계할 때 두 번째 설계할 때는 이 작성된 기본 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줘서 설계할 때 감안해서 설계할 때 그 위험 요인을 감소 방안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이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계 사무실에서 뭐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 설계할 땐 반드시 안전에 관련된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리 설계 그 안전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 시에부터. 그래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하게 해서 이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시공, 그러니까 건설 직접 시공할 때 그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로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그러니까 건설회사한테 도급을 주겠죠. 건설회사한테 설계할 때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주어서 현장에서 시공할 때 요거를 이제 이를 반영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확인을 해라, 이런 얘기하고, 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그러니까 이게 발주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발주자다 그러면은 이제 관공서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해. 관공서. 그래서 감독들이 많이 이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여기에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꼭 이런 거를 넣으라 하고 그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기준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될 사항을 첫 번째 공사 규모, 공사 예산 및 공사 기간 등 사업개요.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재반 정보, 그 다음에 공사 시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을 그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설계자가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요걸 또 꼭 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의 산출서, 그 다음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위험률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그리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계획, 안전보건 조정자 배치 계획. 안전보건 조정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어떻게 배치해라.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서,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 위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안전보건 조정자 4번 안전보건 조정자는 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도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산업재해 예방 지도기관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이제 공사 대장을 이제 시공업체에 줘서 그대로 이행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첫 번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는지, 그 다음에 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위험 방지 계획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을 방지할 건지를 세워서 그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및 어디다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또 점검을 해줘야 돼.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 내용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 발주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안전보건 조정자가 뭐냐? 안전보건 조정자가 첫 번째 보면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현장에 건물을 2개 이상을 이렇게
뭐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개 이상을 칠 때 한 건설회사 한 군데한테 그거를 이제 그 도급을 줬으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물이 서로 뭐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틀려서 이쪽에 있는 건물은 A 회사, 저쪽에 있는 건물은 B 회사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건물 내에서도 공종에 따라서 나눠서 그 두 개 이상의 회사한테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막 근로자들이 막 뒤섞이고, 또 그 뒤섞여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작업이, 오늘 뭐 이쪽 회사에서 A 회사에서 이런 위험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B 회사에서는 모른단 말이야.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라 이런 얘기야. 안전보건 조정자 전체 두 개 그런 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그러고,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 업무, 선임 방법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둬야 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 금액이 합의. 그러니까 뭐 두 개로 나눠져 있다든가 할 경우에 합의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A 회사한테는 25억, 또 B 회사한테 25억 이러면은 50억이죠. 뭐 또 A 회사한테는 20억, 또 B 회사한테는 30억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런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안전보건 조정자는 어떤 사람을 안전보건 조정자로 둬야 되냐? 일단 안전보건 조정자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또 공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뭐 아무나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선임하면 안 되잖아. 안전에 대해서 알고 또 공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경험도 풍부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 쪽이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중에서 건설업종의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이 이 안전 관련 지도사 자격 중에서는 최고의 자격이에요. 뭐 기술사나 똑같은 자격이야. 그리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자. 관공서에서 이제 선임했을 때 감독을 선임을 해. 보통 감독은 주로 경험 있는 사람을 공사 감독으로 선임을 해요. 그리고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 감리자. 감리가 있는 경우에 공사가 여러 공사가 있을 때 그 주된 공사, 그 공사 몇 개 공사를 같이 할 경우에 그 중에서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일 큰 주된 공사가 있겠죠. 그 주된 공사의 책임 감리자를 안전보건 조정자로 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설안전 기술자나 이제 건설안전 지도사, 그러니까 산업안전 지도사, 그리고 건설안전 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사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매일 주장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런 자격만 있으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안전보건 조정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는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의 혼재된 작업이 파악,
당연히 파악을 몇 개 공사가 그러니까 각 공사별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혼재된 작업을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또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시기 내용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 서로 각각 업체들한테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작업 간의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인하고, 서로 이쪽 A 회사 작업 책임자는 B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지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9조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이건 무슨 얘기냐? 억지로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억지로. 그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면 사고 위험이 많다는 얘기죠. 공법 변경도 마찬가지. 공법이 안전한 공법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공법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그 자연재해, 태풍, 홍수, 일반 보면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 발생 등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당연히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연장을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걸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작업 못한 만큼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위험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하란 얘기야. 이건 연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이거를 그만큼 공사 기간을 연장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란 얘기야. 그만큼.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의 요청. 그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가설구조물이 뭐야? 비계라든가 그 다음에 흙막이 버팀 이런 것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하면 안 되겠어. 뭔가 설계 변경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요청을 해라. 그래서 그 발주자에게 이거 위험해서 안 되니까 이거 설계 변경합시다. 요청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또 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 도급인들은, 그러니까 그 위험하게 작업하게 돼 있는 거는 위험하지 않게끔 설계 변경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설계 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가 이렇게 봐서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을 때 설계 변경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 변경 요청 대상은 높이 31m 이상인 비계.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위. 요거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여러분들 제가 건설 시공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깽폼이라든지 ACS 폼이라든지 이런 그 복합 폼 이런 걸 우리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죠. 굉장히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는 거푸집들이야. 그리고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동바위, 아주 그 거푸집 동바위를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그 다음에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그래서 그리고 토목건축 분야의 전문가는 구조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지및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를 우리가 토목건축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건만 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구조기술사, 토지기초기술사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기서 요거 이제 설계 변경 요청 대상 전문가 범위를 알아보았고, 자 72조. 자 드디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거는 건설공사는 물론 이제 건설공사 아닌 부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설공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그거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란 얘기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래서 첫 번째,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돈이란 얘기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된다.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별도로 법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도 나와 있고,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에.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이 중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돈에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반드시 정해진 돈은 정해진 그런 범위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에서 정해진 그런 부분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증빙을 다 작성해서 보존해야 돼요. 그 사용명세서를.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목적은 뭐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는 이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야. 이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산업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또 본사,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이 있고 본사가 있어요. 본사의 안전전담부서,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이런 전담부서에서 또 이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각 현장 규모별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한 비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고 하는 거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이런 거 규정에 의해서 공사원가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공사원가계산서 중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우비를 합한 금액에다가 각 공종별로 계상하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뒤에 또 나와. 그리고 이제 근로자는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하고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용 범위는 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은 그 공사는 무조건 다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무조건 다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2천만 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안 해도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거 법적으로는 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데 업자들은 좀 많이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계산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대상하기 5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경우는 대상하기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별표 1이 여러분들 별표 1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봐야 돼. 여기에서 그 비율 정한 비율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외우면 더 좋겠지만 이걸까지 외우기는 너무 일이 좀 많아요. 많아서 요거는 이렇게 이런 게 나오면 문제 나오면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우면 더 좋긴 한데 그 중에서 일반 건설공사 정도는 외워두면 더 좋아. 일반 건설공사 그 건설공사의 종류가 그 2번 보면은 건설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예시표에 따른다. 그러니까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일반 건설공사가 어떤 건지 정도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방법 두어두면 좋고. 자, 계산 방법 및 계산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 방법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많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별도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의 의무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사용 기준은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 계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종류별로 그 금액별로 몇 프로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 기준 그럼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첫 번째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안전관리자 현장이라든가 건설 현장인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 또 각종 수당 출장 가면 출장 수당 이런 것들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이런 비용은 전부 다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기 보면은 유도자, 신호자, 감시자 인건비도 다 이제 이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작업반장이라든가 관리감독제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월급의 10% 이내는 여기 안전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시설비는 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 안전난간대라든가 방망이라든가 또 감시시설, 또 유도시설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요거예요. 그 인건비하고 안전시설비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개인보호구는 잘 알죠, 여러분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또 귀마개, 이런 것들, 보안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에서 네 번째. 자, 우리 그 현장에 안전보건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를 외부 업체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 안전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요. 산업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그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해라 할 경우에 이제 안전보건 진단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돼. 진단을 해라 할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사용 기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건설공사의 산업안전체
산업안전 재예방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이제 그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적은 현장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 둬도 좋은데 단 외부의 그 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 지도기관이 있어요. 외부의 그 민간 그 기관한테 지도를 받으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돈은 이것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이게 이제 민간 기관이야.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그 건설안전기사라든가 산업안전기사를 지도하면 이런 데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지도기관의 지도 업무 내용, 지도 대상 분야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이렇게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건축공사는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20억 원 미만, 150억 원 미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공사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상 되는 120억 원 이상이거나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 그 대신 건설재해 예방 지도는 안 받아도 돼요. 이런 거니까 이런 공사야. 이런 공사는 반드시 건설재해 예방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대신 이제 뭐 이런 그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그다음에 섬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받아도 이제 되는 거고, 요거 이런 거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은 어떤 것들이냐? 지도 기준은 이건 별표 18에 지도 기준이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재해 예방 지도기관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건설공사 지도 분야,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가 있고, 이렇게 착공 전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착공계라는 건 우리 현장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요 착공을 할 때 요 계약서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첨부를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뭐 건설공사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 도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20%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예 착공을 받아주지도 않아. 이거는 아직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뭐 혹시라도 이렇게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일반 개인 이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뺏어라 이거야. 그리고 기술지도의 수행 방법은 한 달에 몇 번 할 거냐, 몇 번 할 건지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얼마를 할 건지를 이렇게 여기 이제 횟수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고. 자, 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이 어떤 기관을 건설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이것도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설재해방 전문 지도기관을 차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운영에 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그랬죠. 도급공사에서.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돼. 이거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이거 쭉 한번 읽어보면은 무조건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뭐 이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노사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체가 이제 있는 걸로 본다 이거야. 이거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는 걸로. 노사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노사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일할 경우는 이걸 한 번씩 보고 여기에서 규정된 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은 건축공사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건설공사.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 원 이상은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건축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현장은 또 마찬가지 노사협의체를 설치를 해야 되고, 노사협의체는 여기서 보면 근로자위원이 있고 사용자위원에서 각각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각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이제 사업 대표자, 그러니까 현장 소장 아니면 사장,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위원이죠. 이런 사람들로 노사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이렇게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시회의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서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의 도급인 안전조치. 자, 그 기계기구가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 즉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아시죠, 여러분들?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하고 할 때는, 설치 조립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보건조치를 해라. 그럼 위험한 기계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기계기구는 어떤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타워크레인, 그 다음에 건설용 리프트라는 거는 시공 시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높은 고층 건물 같은 경우 근로자나 이제 자재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것을 리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황타기는 뭐야? 황타기는 파일을 박는 아주 중형 장비를 우리가 황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 해당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제 4절, 이제 건설공사가 끝났고 그 밖의 고용 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이 있어요. 그 밖의 고용 형태. 그럼 그 밖의 고용 형태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보건법에 는 들어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사를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 형태 근로자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뭐 이런 특수 형태. 즉 그러니까 그 사장이 월급으로 주지 않고 별도 월급으로 주지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이런 그 근로 형태를 우리가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해요. 이 특수 형태 근로자는 또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데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또 실시를 해야 돼. 특수 형태 근로자는. 그럼 자, 특수 형태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 봐야 되겠죠. 자,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죠. 보험 설계사는 월급을 받아 안 받아? 물론 월급을 그 보험회사에서 받기는 하는데 이거 실적으로 받죠. 계속 밖에 나가서 보험인을 모집하고 보험 받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 이건 무슨 얘기냐? 회사에서 뭐 건설기계를 뭐 월급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건설기계를 사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일단 하루 일하는데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호를 굴삭기죠. 굴삭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그 굴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굴삭기 사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돈을 주죠. 뭐 운전자한테 너 운전자 따로 뭐 굴삭기 기계 뭐 굴삭기 사용하는데 얼마 이렇게 주진 않고 그 사용비에다가 굴삭기 운전기사 임금까지 다 같이 주죠. 이렇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학습지교사. 학습지교사는 뭐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학습지 각각 가정에 다니면서 애들 가르치고 학습지 갖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실적이죠. 얼마 자기가 하나 학생 이렇게 가르쳐 주면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골프장에 이제 캐디라고 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이제 서포트 해주는 사람 우리가 골프장 캐디라고 해요. 이 사람들도 돈을 한번 이렇게 나가면은 한 게임 끝날 때 얼마씩 받고 그래. 그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여러분들 뭐 택배 아시죠? 택배도 건당 받죠.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은 택배 받잖아. 그 다음에 퀵서비스 마찬가지요. 퀵서비스 한 번을 받아도 얼마씩 받고. 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뭐 이런 거, 대리운전 같은 거. 이런 사람들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그래.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전하게 이렇게 일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산업재해 이쪽에서 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그리고 이제 78조 배달 종사자, 퀵서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이동통신 단말장치가 뭐야? 휴대폰이죠. 휴대폰으로 서로 이제 그걸로 이제 통해서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는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로 물건 수거 배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된다.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가맹본부는 뭐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가맹점, 가맹사업, 이렇게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빵가게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다 가맹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가맹을 해서 거기 이제 물건을 받고 또 판매하고 그러죠. 이런 데서 이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또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이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고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해서 가맹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졸업하고 이런 가맹사업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도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런데 그런 업체를 위해서도 특수고용 형태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거를. 자, 그리고 그러면 가맹본부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로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 좀 크긴 크네요. 200개면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라든가 이런 거, 또 무슨 그 음식점이 진짜 많죠. 가맹 무슨 요새 다 가맹해서 오잖아. 그 대분류가 A식업인 경우, 그 다음에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 다 200개 이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도급의 제한 1절, 도급의 제한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3절은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4절은 특수고용 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 기사시험에 기출 되게 쉬운 이런 부분만, 주로 이제 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하고 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외워야 될 건 외워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지루할 수가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자, 오늘 또 시간이 굉장히 꽤 많이 지나갔는데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